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65회 바다 한국을 구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는데요. 통계상으로 남과 북의 군인, 민간인 모두 합해서 사망자 약 77만 명, 부상자 180만 명, 실종이 70만 명이라는 인명이 희생되었고요. 그리고 사상 대립의 심화와 전쟁 중에 부역자 처벌과 같은 후유증과 함께 가족 이산에 슬픔을 남겼고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신체를 손상한 상위 군인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택과 도로와 산업시설 전반이 파괴되었는데요.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땅, 굶주린 거지들이 거리를 떠돌고 불신으로 가득 찬 눈들이 희번덕거리고 도둑 강도가 판치고 회생할 희망이 없는 돼지가 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온 겁니다. 바다에서 도움이 시작된 겁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인 걸까요? 전쟁 중에 그리고 전후에 수많은 원조 물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육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한국 해양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해운을 수행할 수 있는 30여 척의 선박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해기 전문인들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내려진 물자들은 다시 우리 화물선에 실려서 인천, 군산, 목포, 여수, 순천, 마산, 울산, 포항, 삼척, 동해 등지의 연안 해륙 접속지로 운송되었습니다. 전시에 이 선박들의 활발한 운송활동은 당시 부산역에 설치된 대한해운공사의 임시사무소의 활동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당시 연안 운송을 맡은 자사선박의 배선과 선박관리, 선원관리를 진행하던 사무소 직원들의 분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왕성한 해상 운송 활동은 그것을 수행하는 해기인들로 하여금 당시 우리 해기사들 중에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식 선박을 운항하는 데 아직 미숙한 해기사들이 많았는데요. 이 전쟁 중에 왕성한 해상 수송 활동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해기 기능을 숙련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6.25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해기의 능력은 훨씬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자 수송해야 할 전쟁 물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에게 다시 8척의 선박을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도입된 선박은 그 설비와 기기가 모두 최신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후에도 미국은 한국 지원의 일환으로 선박을 원조 또는 대여했는데요. 그때마다 대두되는 문제는 선박 운항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해기사가 아니라 외국인 해기사, 주로 일본인이었는데요. 외국인 해기사를 주장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해기사를 끝까지 고집을 했고 그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도입 선박에 대한 운항 주체를 놓고 대립하고 절충하며 해결해 나간 그 대표적인 인물은 대한해운공사의 윤상송이었습니다. 윤상송. 이분은 시종일관 한국에게 도입되는 선박은 그 인수 과정부터 한국 해기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었는데요. 휴전이 되면서 징발된 선박들과 동원 핵 인력들은 모두 민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공사는 해운 경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직자와 유휴 인력이 부산항, 인천항 같은 항만의 부두로 몰렸는데요. 하역업과 운송업은 혼란과 무질서가 극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운업에도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한국의 해운 1번지라 할 수 있는 부산이죠. 당시 부산의 거리에는 선원구암이란 광고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일항로에 취항하나 일본으로 가는 화물선에 승선하길 원했는데요. 전쟁 중에 정상적으로 문을 열게 된 대일항로, 대일선이라 그랬죠. 대일선에는 수많은 물품들이 적재되고 양화되었는데요. 상당수가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라고 일컫는 비정상적 교역이었습니다. 당시 밀수 중에는 마약류와 같은 수입금지품이나 대형 밀수가 발각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일 무역 의존도가 점점 더 커져갔지만 한국 선박의 화물 적치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수출이고 수입이고 한일 항로는 일본 선박으로 넘쳐났는데요. 한국의 화주들은 한국 화물선이 수송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도 일본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개항항에서 이와 같은 일본 선박의 출입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구한 말에 일본 해운의 침투로 한국 해운이 고사했던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 해운업계는 이와 같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국 해운계가 적어도 연안 수송만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양 해운은 아직도 요원했습니다. 운항 가능한 기본적인 선대와 유능한 해기 인력을 갖추었지만 문제는 육지 쪽에 있습니다. 국토 전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생산할 산업시설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이나 광물 정도였습니다. 해운의 성립 요건 중에 화물이 절대 부족한 겁니다. 물론 자본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였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패배의 의식, 절망의식에 사로잡혔고 툭하면 자기조성,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투로 일관하곤 했던 겁니다. 그런 식의 사회 분위기는 물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선박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하급 선원들에게서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해양계에서는 그런 의지와 철학을 가진 시대의 사명자, 개척자, 선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로 일제치하에서 전쟁 수송선으로 징병되었던, 그러니까 죽음의 항해를 감행했던 한국인 해기사들인데요. 이분들은 대양을 건너면서 해양국가의 속성, 그 민낯을 속속들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신의 평안을 포기하고 조국의 해운 입국의 험난한 기초공사에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